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진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고대 문화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라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고대 학문입니다. 학문 중요하죠. 자, 지금도 뭐 교육하면은 우리나라가 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열이 엄청난데, 고대의 학문, 고대에 남겨져 있는 그런 교육시설은 뭐가 있으며, 뭐 어느 식으로 이제 학문이 발달했고, 어떠한 역사집을 편찬했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고대의 학문. 고구려 백제 신라이나 삼국시대라던가 그때에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글이 없었겠죠? 우리 세종대왕님이 진짜 후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글자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채팅력이나 이런 그 댓글이나 이렇게 키보드를 쉽게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면 와, 우리 IT 강국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한문을 여러분 키보드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한문을 이제 뭐 간체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쓰는 방법, 영어로도 대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어렵습니다. 한문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한문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한문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것도 어렵고 외우는 것도 어렵죠. 어쨌든 그렇지만 고대에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을 보급해서 그걸 가지고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이제 글을 쓴다든지 했습니다. 우리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 학문을 일단 알기 전에 한자가 언제 보급됐는지 정리를 하고 간다면, 한자의 보급은 이제 붓이 사용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한자가 이제 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의 보급은 철기 시대로 보고 있어요. 철기 시대에 뭐 다오리의 붓 발견된, 우리나라에서 붓이 발견된 거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붓으로 한자를 썼겠구나라고, 뭐 충남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붓을 사용한 시기, 그때부터 철기 시대부터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자가 보급되고 나서는 우리 스타일대로 이제 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두와 향차를 먼저 쓸게요. 향차를 먼저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두로 정리했으니까 처음에는 향찰이라는 거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향찰과 이두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향찰과 이두라는 건 한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향찰과 이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 아이들이 향찰과 이두를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향찰은, 예를 들어 향찰은 향가에서 나오는 게 향찰인데, 향가는 다 향찰로 쓰여져 있어요. 향찰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뜻을 들여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말이 선화라는 말이 있다면 선화라는 선자 발음이 나는 한자를 가져서 쓰고, 화자 발음 나는 한자를 가져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선화 공주준, 탐일지 가량치고, 이런 식으로 뭐 선화 공주님은 이거는 그대로 그 한문 쓴 거고, 공주가 이 공자가 빌공자가 그 공주의 공자의 의미는 아닌데 그 공자가 있으니까 가져온 거야. 그리고 준 뭐 이런 식으로 탐일지, 이 지도 그 실제 몰래라는 뜻이 아닌데 거기서 그냥 음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열어두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열어두고, 이거 서동요 매우 야한 향가죠. 많이 해석본이 많이 있는데, 선화공주님이 열어둔 것은 문을 열어뒀는지, 마음을 열어뒀는지, 몸을 열어뒀는지, 뭐 많은 해석본들이 있습니다. 되게 좀 야해요. 어쨌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열어뒀어, 선화공주님이 밤에. 그래서 남몰래 서동을 업고 잔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의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야하게 해석하면 충분히 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서동요죠. 제 유튜브에 서동요의 야한 해석에 대해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향찰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두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한 어순으로 쓰는데, 우리말 어순이라는 게 제일 특징이고, 이제 그런 이제 음을 가져오기도 하고 뜻을 가져오고, 어순은 우리나라 어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록, 칠추를 뭐 한자동 칠추를 범이건에 삼불출 유건을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해석한 비록, 칠추를 범하면, 근데 이 범할 때 이거를 범이건에, 이거를 이제
빨간 글자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범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삼불출, 칠출을 범하면 삼불출이다. 삼불출이라는 거를 한문을 가져오고 있을 유자 뜻으로, 그러니까 빨간 글씨 뜻으로. 이게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많이 썼던 예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워. 향찰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I love you가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향찰을 영어로 내가 표현을 해볼게요. 향찰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는이 영어로 나는, 너, NOE, 너를 사랑 해, 해는 이런 식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I love you 뜻을 한글로 우리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 있어. 근데 그거를 쓸 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어를 향찰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향찰이에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냥 그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게 향찰이야. 이두는 뭐냐면, 이두는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이두 같은 경우에는 I love you라고 쓰는 게 맞는데 영어로는. 근데 나는 우리 는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네? 그럼 영어로 갖다 써야겠다. 나는 너를 you를 you. 근데 르이라는 단어가 또 없네. 그러니까 조사라던가 그런 토를 달아요. 여기 이두는 나 르이라는 단어가 없네. 그거는 이제 갖다 써야겠다.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순서대로 쓰고, 원래 I love you인데 동사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순서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나는 너를 이라는 는를 이런 조사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토를 달아가지고 이제 거기 단어에서 이제 음을 그대로 그냥 써버리는 거지. 나는 너를 사랑 이런 식으로. 이게 이두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이거 이두 향찰은 오히려 국어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사에서는, 문화에서는 향찰과 이두의 차이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찰은 그냥 음을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음을 갖다 써서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이두는 우리말 어순이라는 게 특징이고, 우리말 어순으로 그 한문을 갖다 쓰는데 그 한문에 없는 뜻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이잖아. 뜻을 쓴 거고, 이거는 없는 음을 쓰는 거야. 없는 거는 그 음을 갖다가 바로 써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음과 뜻을 우리말 어순으로 쓴다. 이게 이제 이두입니다. 이두는 사실 근데 깊게 들어가면 정리한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이두가 있어요. 향찰적인 이두도 있고, 결계형 이두, 이런 식으로 좀 이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향찰과 이두가 있었다는 거 구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찰과 이두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이런 향가라던가 우리의 이런 이런 문학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자, 그럼 한자는 이렇게 보급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기관. 자, 교육기관을 정리해 봅시다. 한자의 보급. 자, 교육기관.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눠서. 먼저 고구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 같은 경우를 보고 좀 배우고 좀 만들게 돼요. 고구려 하면은 일단 태학이죠. 태학, 수도의 태학, 중앙에 태학을 만들어서 교육기관, 이런 유학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 지방에는 이제 경당을 만들어서 이것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문학이 발달했다. 한문을 참 이렇게 잘 활용했다라는 거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책을 쓴 게 지금 남아있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그런 책이? 응? 거의 다 사갔거나 좀 지금까지 남아있기 힘들겠죠. 종이가 썩었거나. 안 썩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건 오로지 비석뿐이죠. 비석. 그래서 우리가 그 비석을 보고 그 비석에 그 해석을 하는데, 그 비석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달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석하기 위해서 탁본을 떠가지고 화산지로 탁본을 떠서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비석을 해석하면서 와, 한자의 수준이 꽤 높고 우리가 한자를 잘 썼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학이라고 합니다. 한학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학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 한학이 발달했다는 부분은 주로 이제 뭐 광개토대왕 낭비, 뭐 그리고 이제 장수왕 때 중원고구려비,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비석을 보고 뭐 단양적성비도 있고 막 그러죠. 아무튼 이런 중원고구려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갈게요. 백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딱히 교육기관이 있었다라고 알려진 게 없어요. 교육기관이 무슨 예를 들어 태학, 경당, 뭐 이런 뭐 주자감 뭐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 대신 이제 어떤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 박사들이 개인 교습식으로 이제 제자들을 양성했다. 이런 기관은 딱히 없지만 교육하는 그런 박사는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 박사는 5개 뭐 경전을 알려주는 오경 박사, 유학 경전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의학을 알려주는 의박사, 역학을 알려주는 역박사가 존재해서 얘네들이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한학 발달은 칸이 없으니까 밑에 줄에 쓸게요. 백제의 한학 발달은 역시나 비석. 백제 하면 중요한 비석이 요건 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사택 지적 비문. 사택 지적 비문. 백사로 외우세요. 백사. 이런 백사 같은 놈. 그래서 백제 하면은 사택 지적 비문. 앞 글자만 아셔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죠. 사택 백사. 백제 하면 사택 지적 비문. 이렇게 연결만 해주셔도 사택 지적 비문이 백제 거라는 것만 아셔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 지적 비문. 그 다음에 신라.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교육기관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통일신라 전 신라에는 유명한 청소년 교육기관이 있죠. 예쁘고 뭐 그런 거, 얼굴 하얗게 하고 뭐 이런 거. 사택 지적 비문이래. 임신서기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자, 신라의 화랑도. 화랑도는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교육기관이면서 종교적인 단체죠. 화랑은 약간 좀 불교적인 그런 그 원광의 세소고개를 통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단체이면서 또 교육기관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더 써야겠다. 무예 기관이기도 합니다. 무예를 연마하는, 그러니까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약간 종교적인 부분도 있으면 종교적으로 믿으면서 또 교육도 하고 무예를 또 중시하는 무자입니다. 무예를 중시하는 그런 화랑도가 이제 신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신라의 한학 발달은 역시 비석이죠. 뭐 진흥왕 순수비 뭐 이런 거. 그리고 임신서기석.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임신서기석은 화랑도랑도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화랑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써놓은 거. 그래서 임신서기석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백제 신라. 여기서 사실 암기하실 거는 교육기관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구려는 태학, 경당. 이거는 이미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또 알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태학, 경당. 태학은 중앙, 경당은 지방, 그리고 신라는 화랑도, 그리고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었다. 요렇게까지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사택지적 비문이 백제 거라는 거, 그리고 비석은 이미 정치사에서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니까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요. 자, 통일신라가 되니까 이제 신문왕 때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바로 국학을 설립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국학을 만들었는데 이 국학의 명칭을 잠시 이제 태학감으로 바꿔요. 태학감.
그래서 태학감으로 명칭 바꾼 거가 문제가 나오면은 좀 어려운 거죠.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경덕왕 때 어쨌든 국학에서 태학감으로. 그래서 왜 태학감이 나면 어려운 문제냐면 태학이랑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적으로 이제 너희들을 엿먹여 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고구려와 헷갈리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태학감 막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학에서 태학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정도 암기해 두시면 어려운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겠죠. 자, 신문왕 때 국학, 경덕왕 때 태학감. 이런 것은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앞글자 따서 외웠어요. 예, 심플하게 국신, 태경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태학감으로 명칭 바뀌었다는 거랑 그리고 통일신라 하면은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독서 3품과. 상품백화점의 상품 아니고 독서 3품과. 독서하는데 세 개의 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테스트한다. 세 개의 품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등급 그 품자거든요. 1품, 2품, 3품 이런 식으로 그 품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독서 3품과는 원성왕 때 만들어지는데 유학을 유교 경전을 해석하고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어느 책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 개의 품계로 나눕니다. 자, 일종의 이런 국학이나 태학감 있죠. 이런 국학의 일종의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능? 이런 거. 졸업시험. 일종의 졸업시험이다. 국학을 졸업하기 전에 네가 책을 어디까지 읽었느냐, 그 책을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 뭐 독후감을 제대로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졸업시험이고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해는 심플하죠? 자, 발해는 딱 교육기간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주자감.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었다. 아니 또 왜 이게 주자감, 태학감 이래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근데 이거는 주자감, 태학감 이렇게 해가지고 태학감이 고구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구려 계승이니까 그냥 시기적으로 통일신라 때 태학감, 발해는 주자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자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발해 주자감 뭐 이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유학을 교육시켰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짝 맞춰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추가로 역사 편찬을 보도록 할게요. 역사서, 역사 편찬. 역사서 편찬은 통일신라 발해 시기는 남아있지만 삼국 시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책들이 아마 거의 다 사갔거나 불타거나 남아있지 않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대박. 대박 문화재, 그쵸? 자, 이제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전해지는 책은 없지만 있다고 한다. 뭐 이러한 게 이제 중국에 있는 사료라던가 중국에 있는 책이라던가 거기서 이러한 거를 기록했다고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칸이 없으니까 제가 원래 3개로 나누려고 했는데 일렬로 그냥 쓸게요. 삼국, 고구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유기와 신집이 전해진다고 한다라고 하지만 남아있진 않아요. 유기 100권, 신집 5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남아있진 않아요. 유기와 신집이 있었다. 저는 계속 고유신 이런 식으로 암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백제.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흥이 서기를 썼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서기를 썼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서기라는 명칭을 써 일본 서기를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교도 일본에 많이 전달을 해줬고 이렇게 그런 역사서를 기록하는 부분도 일본에 역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는 좀 중요하죠. 거칠부에서. 거칠부가 역사를 쓰는 부서거든요. 여러분 계루부, 뭐 전루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거칠부에서 국사를 썼다. 거칠부의 국사. 있다고 이렇게 썼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남아있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현존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와서, 발에는 역시 발에도 남아있지 않고요. 발에도 역사서가 남아있지 않고,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오면은 좀 남아있는 게 있죠. 통일신라는 김대문의 화랑세기. 이 화랑세기 때문에, 이 화랑세기에 쓰여있는 내용 때문에 뭐 화랑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약간 판타지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화랑세기에는. 그리고 미실의 이야기라던가, 선덕여왕 때 미실의 이야기, 뭐 사다함, 뭐 이런 화랑에 대한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다소 조금 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화랑세기에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고승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역사서로 전해진다라는 거. 자, 그럼 고대 학문은 한자의 보급은 철기시대라는 부분과 향차가 이도를 요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기간은 암기해주세요. 고구려 태학 경당.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다라는 거. 오경박사, 을박사, 역박사 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박사제도가 있다. 그리고 한 학기 발달했다는 건 비석, 사택지적 비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관계도대학문비와 뭐 중원고구려비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제가 단영적섬이라고 아까 말한 것은 잘못 말이 나와서 중원고구려비. 신라 같은 경우는 화랑도가 이제 교육기관, 그리고 한학 발달은 진흥한 순수비, 임신서기서, 단영적섬이 여기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국학, 이 명칭이 태학감으로 바뀌었다까지, 그리고 독서상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주자감, 그리고 역사편찬은 그냥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대문의 화랑세기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사는 근데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로 가서 이제 고분이나 탑을 외워줘야 이제 진정하게 이제 문화사를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그냥 정말 맛보기 정도. 그냥 간단하게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파트에서 이제 유학과 불교의 발달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